반갑습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모스펫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 모스펫 소자를 통해서 구성된 집적 회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반도체 칩셋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칩셋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만, 흔히 메모리 칩과 비메모리 칩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본 영상에서는 이 비메모리 칩, 즉 로직 칩이라고도 하죠.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메모리가 아닌 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총칭해서 비메모리 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그 비메모리 칩에 대해서 그 배경과 그 사업 비즈니스의 규모라든지, 또 이 로직 칩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보고 계시는 칩셋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친숙한 D램 모듈이죠. 이 모듈에는 여러 개의 그 D램 칩셋들이 이렇게 실장되어 있습니다. 이 D램 칩셋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크게 두 지역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치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있는 바로 이 영역이 셀 블락입니다. 이 셀 블락은 간단히 말해서 N모스펫, 아주 고밀도의 N모스펫들로 촘촘하게 집적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영역에 D램의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기억시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 정보들을 우리가 필요한 주소에 기억시키고, 때로는 지운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읽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그 D램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 회로들이 여러분들이 이 주변부에 존재하는 회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주변 회로, 퍼리퍼럴 서킷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주변 회로 쪽은 N모스와 P모스가 혼합되어 있는, 흔히 CMOS라고 부르죠. CMOS에 의해서 로직 칩의 형태로 구현되게 됩니다. 자,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은 여러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PC에 CPU의 기능을 하는 인텔 칩셋이라든지, 또는 AMD, 또는 그래픽 연산을 주로 담당하는 GPU 칩셋들, 이 외에도 각종 설비나 각종 전자기기, 또는 자동차, 심지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런 그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우리 실생활에 부쩍 와닿아 있는 비메모리 로직 칩셋이 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삼성의 엑시노스 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칩셋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모바일 AP 칩입니다. 물론 이 AP 칩은 퀄컴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냅드래곤 칩이라고 부르죠. 거의 전 세계에 독보적인 1위의 마켓 시어를 하고 있죠.
이 AP,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란 스마트폰이 수행해야 되는 수많은 기능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집적 회로들을 하나의 칩으로 모아놓은 일종의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탑재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수행하는 CPU 기능에 코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에 마치 PC에서 D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메모리 집적 회로가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그다음에 각종 멀티미디어, 영상이나 음성이나 사운드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멀티미디어의 소스들을 인코딩하든지 디코딩하는 그런 코덱, 그리고 이런 그 각종 멀티미디어를 2차원적으로 또는 3차원적으로 엑셀러레이션 하는 엔진, 그 다음에 각종 이미지나 시그널을 처리하는 시그널 프로세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담당하는 그 회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오디오,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는 모뎀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컴포넌트들 또는 센서들도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각종 컴포넌트를 상호 연결하는 걸 시리얼 방식이나 또는 패러렐 방식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등등이 하나의 칩에 다 집적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AP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칩셋 중에 먼저 비메모리 칩,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시스템 IC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편에 나누어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전반부 어떤 사업적인 배경이라든지 기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소비하고 있는 각종 반도체들이 있을 텐데요. 이 반도체의 그 종류별, 유형별 이 소요량을 한번 좀 같이 보기로 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반도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총 2021년 기준이죠. 총 마켓의 규모가 52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빌리언 달러가 뭐 하나로 약 1조 1천억 정도 되죠. 환율을 고려하면. 따라서 한 뭐 600조 정도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반도체라는 시장의 그 규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도체들이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녹색으로 표현된 이 디스크리트 반도체, 우리가 집적 회로의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별 반도체죠. 여러분들 PCB, 지금도 각종 뭐 TV나 각종 전자기기를 내부를 보면 거기 PCB가 존재하고 PCB 상에 이런 개별 반도체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죠. 뭐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등등 여러 종류의 이런 반도체들이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디스크리트 부품들이 약 5.3%, 그 다음에 여기 그 파란색으로 표현된 옵토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광전자, 즉 빛과 관련된 전자 부품으로서의 반도체들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조명이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ED입니다. 또는 신호용으로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광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포토 디텍터 등등 여러 종류의 또는 광통신에 사용되는 또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고요. 이런 그 옵토 일렉트로닉스 관련된 반도체가 약 8.4%, 그 다음에
각종 센서, 보라색으로 표현 센서들이 있죠. 이 센서에는 물론 열 센서나 압력, 가속도 센서, GPS, 위치 센서도 있고요. 등등 여러 종류의 그 센서들이 한 3.5% 정도, 바로 요 세 개가 직접 회로가 아닌 개별 부품으로서 반도체가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는 그 파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합해보면 한 17.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17.5%를 제외한 그럼 82.5%인가요? 상당량이 이 파이의 대부분이 바로 IC, 집적 회로라는 것입니다. 이 집적 회로도 지금 이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메모리죠. 이 메모리 IC, 메모리 집적 회로가 약 30% 큰 반도체 시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26%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로직 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짙은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관련된, 통신이나 전파 관련된 그런 칩셋들이 또 많이 반도체 IC로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약 82% 이상의 규모를 바로 이런 집적 회로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다수는 소위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였죠. 하지만 앞으로 이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물론 메모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비메모리 계열의 이런 칩셋들이 각종 우리 실생활에 그 수요를 창출해 낼 것이고요. 그 비즈니스의 폭을 넓힐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적 회로 반도체 시장만을 놓고 보면 보통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비메모리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보통 그 마켓의 규모를 약 4대 6으로 보죠.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한 배 반 정도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요 회색으로 표현된 것이 메모리 칩셋의 수출 규모입니다. 2014년에 62빌리언 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약 127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큰 물량으로 이 메모리 칩셋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증가폭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기업별로 이런 그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의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이 경우는 2019년 자료입니다. 독보적으로 인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인텔은 그 자체가 인텔 칩이라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아성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서서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놀랍게도 파운드리의 세계 최고 강자인 TSMC입니다. 이외에도 퀄컴이나 브로드콤 같은 이 팹이 없는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죠. 소위 통신칩
또는 아까 말했던 AP 칩을 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두 개의 회사들이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불과 그 파이의 4% 정도를 TI랑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메모리 계열에 또 여러 종류의 칩셋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파운드리 영역의 마켓 쉐어가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TSMC 간에 지금 피를 말리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이 파이의 규모는 얼마인가? 비즈니스의 규모는 얼마인가? 여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파운드리 자체만의 마켓 사이즈는 약 82빌리언 달러입니다. 하나로 한 90조 정도 되겠네요. 연간.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동년도 2021년에 전체 메모리 칩의 마켓 사이즈가 154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거 반을 훌쩍 넘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메모리에는 DRAM도 있지만 낸드 플래시도 있고요. 각종 칩셋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을 훌쩍 넘는 이 파운드리 시장을 대한민국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칩의 일련의 제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먼저 반도체 칩셋에 기획이 있어야겠죠. 지금 세계의 마켓 사정이라든지 어떤 니드가 존재할 거고 이거에 따라 기획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칩셋이 필요하고 어떤 성능과 어떤 기능의 칩셋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기획이 다 되고 나면 필요한 이런 칩셋과 회로의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 설계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설계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설계가 정말로 올바른 설계고 제대로 동작하는 우리가 원하는 회로의 결과를 내놓는 그런 IC 회로인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검증하고 오류가 발생되면 또다시 설계를 수정하고 검증하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리비전 제로의 설계가 완성이 되면 이 그 회로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웨이퍼 상에 이런 회로들이 패턴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배선이 될 수도 있고 모스펫이 될 수도 있고 콘택 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그런 그 회로 요소들이 실제 피지컬한 모습으로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그려야겠죠. 이것도 입체적으로 보면 레이어가 20레이어다. 그러면 각 레이어별로 이런 그 패턴들의 배치, 이걸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 배치도라고 부르고요. 이런 배치도 설계가 CAD 작업으로 수행돼야 됩니다. 자, 이런 배치도 설계 역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설사 정확하게 이런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로에 부합되게 이런 배치도가 그려졌다고 해도 그 팹, 이 웨이퍼를 생산하는 팹에서 갖고 있는 공정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너 부분을 봅시다. 이런 코너 부분, 꺾인 부분에 선폭을 이 팹에서는 30나노까지 만들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할 때 실제 피지컬 레이아웃 배치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20나노로 그려놨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 팹에서는
아무리 배치도가 정확히 그려졌다 그래도 이런 그 원하는 직접 회로를 구현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려놓은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시키고 공정을 진행해서 어떤 실제 IC 직접 회로를 만들게 되면 그려진 배치도의 모양과 실제 만들어진 모양은 언제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왜곡이 존재하는 거죠. 왜곡이. 여러 가지 광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참을 만한,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런 오차인 것인지, 또는 이런 오차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배치도 설계상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우리가 패턴의 변형을 미리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패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매 레이어에 그려진 배치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포토 마스크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자, 이 마스크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고 또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리소그래피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별도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일련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를 통해서 소위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반도체의 제작된 마스크의 패턴을 그대로 웨이퍼상에 전사시키는 패턴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에는 다양한 공정들이 존재하는데요. 에칭, 식각 깎는 공정이죠. 또는 CMP,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그러니까 소위 연마를 통해서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 그 다음에 N타입이나 P타입으로 도핑을 한다든지 산화 공정 또는 클리닝,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 공정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이런 직접 회로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반도체 회사, 우리가 회사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 강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반도체 회사들을 부르는 우리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반도체 회사가 수행하는 그 업무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우리가 이런 반도체 회사를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지금 5개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IDM이라고 하죠. Integrated Device Maker 또는 Manufacturer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팹리스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고요. 독특하게 칩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파운드리 계열의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과 테스트만 전적으로 하는 OSA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회사들이 바로 이런 종합반도체 회사에 속하는지를 좀 살펴보죠. 자, 이 종합반도체 회사란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그 회사가 온전히 다 수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칩셋의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회로를 가지고 실제 공장에서 웨이퍼를 생산하고 생산된 웨이퍼를 우리가 패키징해서 반도체 칩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반도체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반도체 칩셋을 이제 판매해야겠죠. 그래서 판매할 때는 자기 회사의 로고를 그 칩셋에 찍지 않습니까? 인텔이면 인텔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판매와 유통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한꺼번에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그런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한국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이런 종합반도체 회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라고 불리는 이런 강자들이 존재하죠. 자, 이런 팹리스는 자신이 제품 기획을 하죠. 제품 기획을 하고 필요한 회로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팹이 존재하지 않아요. 팹이 공장이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전적으로 소위 뒤에 얘기할 파운드리 회사에 의뢰를 해서 파운드리 회사에서 웨이퍼 생산과 또 패키징이나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웨이퍼를 다시 받아서 팹리스는 최종적으로 그 패키징된 칩셋에 자기 회사의 로고를 붙이고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퀄컴 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퀄컴 칩은 실제 퀄컴이라는 회사의 팹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딘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졌겠죠. 이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이 또는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 그 스마트폰의 AP 칩을 그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고요. 엔비디아, GPU죠. 그래픽 칩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AMD는 인텔과 달리 팹이 없죠. 그래서 이 CPU를 파운드리에 의존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칩리스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 회사의 이름으로 칩을 판매 유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회사, 이거 삼성이 지금도 뭐 인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지면상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암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반도체 칩셋이 판매 유통되지 않죠. 그러면 이런 그 암이나 시놉시스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회로 설계를 하죠. 근데 이 회로 설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회로 설계 기술을 페이턴트로, 특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AP 칩의 특정 그 코어 부분, CPU 부분에 저전력, 아주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그런 특정 회로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회사에서 그 회로 기술을 쓰고자 한다면 암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칩리스 회사들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회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뭐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죠. TSMC, 삼성, 그 다음에 또 중국이나 이런 그 많은 지역에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파운드리 회사는 물론 주로 팹리스 회사에서 만들어진 설계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생산하죠.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OSAT라는 회사,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말 그대로 반도체의 어셈블리, 패키징이죠. 그리고 테스트를 아웃소싱해서 전적으로 수탁해서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뭐 일부 상당수의 회사들이 또 이런 패키징과 테스트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종합반도체 회사의 경우도 필요에 따라 패키징과 테스트의 기능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더 경제적이라면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웨이퍼를 이런 OSAT를 전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패키징을 하고 그리고 완성된 제품의 패키징을
다시 팹리스나 종합반도체 회사에 출하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ASE라든지 암코는 국내 그 안화면 반도체가 바로 전신이죠. 이런 그 회사들이 바로 대표적인 OSAT 계열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메모리 칩의 본론은 본 영상에선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IC 칩이라는 것의 어떤 사업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전반부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 비메모리 칩, 로직 칩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